안녕하세요. 숙명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조직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조직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엄마, 이거 책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물건을 못 찾아서 이렇게 엄마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왜 자기 물건을 스스로 못 찾는지, 그리고 또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것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자기 방에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 중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조직화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화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조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특정한 순서나 구조로 정리해서 체계화하거나 일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순서로 구조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라기보다 방에 책꽂이가 있다면 그 책꽂이에 책을 집어넣을 때 뭐 어느 쪽에는 과학 관련 서적을 넣고 뭐 가운데에서는 수학 관련 서적을 넣고 이렇게 잘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분류하고 체계를 만드는 일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ADHD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 학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기고 또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방을 정리하는 것들이 이것들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은 ADHD인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이상향인 거죠. 그리고 모든 ADHD들은 선천적으로 비조직적입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인지 과정은 부호화, 중앙 처리 과정, 행동 반응의 조직화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ADHD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마지막 과정인 행동의 조직화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DSM-5의 그 부주의 유형의 진단 영역을 보면 그중에서 9개 중에 5개가 순전히 조직화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종종 세부적인 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또 두 번째,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다. 또 세 번째,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학업, 잡일 또는 작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예. 또 다섯 번째, 종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조직화와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거나 저항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 학습과제라든지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리고 여덟 번째,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진다. 그리고 아홉 번째,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뭐 그게 심부름이 될 수도 있겠고 약속 지키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뇌는 영어 시험지를 푸는 영역을 확실히 기능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은 다음날 아침에 이 숙제를 찾아내는 어떤 조직화 영역에서는 상당히 빈약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아이를 많이 도와주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개입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아이의 미래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계속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언제 스스로 하는 것들을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화, 그러니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잘 까먹고 심부름도 까먹고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개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른 아이들만큼 쉬워질 수 있도록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이들의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작업 기억 향상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하여서 사용하는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만 떠올려 적절히 조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ADHD 아이들은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지능에 비해서 쉽게 산만해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작업 기억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럿이 가는 곳에 음식을 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적기보다 머릿속에 한꺼번에 기억해뒀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업 기억 능력이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마트나 슈퍼에 가서 이런 것들 엄마가 말하는 5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그것들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아이의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기억 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산만한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상에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을수록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책상에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방해되는 요소를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핸드폰, TV, 음악 또 정리되지 못한 책상 이런 것들은 집중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작업 기억 향상을 하는 것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작업 기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숙제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이든지 선생님이 말한 과제나 숙제들을 바로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이든지 엄마가 시키는 것들을 적는 것이든지 아니면 집에 오자마자 하는 숙제이든지 아이가 기억을 의지해서 아이가 기억해뒀다가 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작업 기억 능력 향상에 자주 메모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방과 후에 바로 과제를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들을 메모지에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혹은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들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메모지에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잘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글씨로 메모한 것을 붙여놓고 아이가 자신이 정한 다음의 시간에 그것들을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게 과제가 됐든 준비물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적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 스스로 당일 해야 하는 과제들을 메모하고 부모님들은 이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벨을 붙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라벨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도록 해주는 어떤 이정표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찾고 정리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책상을 정리할 때는 구획을 나누어서 어디에 무엇을 둘 것인지 정한 뒤 그곳에 라벨을 붙여두고 그와 관련된 것을 찾을 때에는 그쪽에 가면 찾으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양면 폴더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제출하는 것들은 무조건 오른쪽, 학교에서 받은 유인물들은 왼쪽. 이게 어떤 일종의 약속으로서 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리를 할 때도 이것들을 약속처럼 아이가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는 그곳에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양면 파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학원 갈 때 학원을 다니는 아이라면 학원 갈 때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두어서 잘못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까먹는다 이러면 학원에 들고 가는 가방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영어 학원에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수학 학원에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이렇게 해서 가방을 달리 만들어줘서 아이가 그 가방을 잊지 않고 들고 갈 수 있게 오늘의 일정에 무슨 영어 학원이 있다. 그러면 영어 학원 가방을 들고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조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미래 예측의 기억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는 작업 기억 향상 조직화 전략 안에 첫 번째로는 작업 기억 향상 전략을 보았다면 두 번째 전략으로서 미래 예측 기억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떠올려서 제 시간과 장소에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략이 도움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다이어리를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나 스케줄 노트 앞서도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아이의 생활을 조직화시키는데 아주 쉬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노트에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노트에 적을 때는 앞서 학교 장기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할 일을 자세히 세분화시켜서 적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이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천천히 분량을 늘리면 될 것 같고요. 중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아이와 아주 작은 것부터 간단하게 스케줄 정리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추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시간을 자주 지각하고 개념에 시간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 지각하거나 게임 시간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더 하거나 이런 것들 게임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알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알람이 울리면 자신이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조직화 향상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발적인 활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활성화라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같은, 예를 들어 아이들의 경우에 게임 같은 경우는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5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루한 일을 해야 한다면, 공부와 같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들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에는 굉장한 많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ADHD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일단 미루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 제출일이 당장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서야 막 갑자기 그 숙제가 생각나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활성화는 제출 기한이라든지 또는 마감 기한에 맞춰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앞선 전략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하기 싫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 아이 이러한 조직화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중학생 아이들이라면 혹은 고등학생 아이라면 훨씬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면 하기 전부터 사기가 떨어지죠. 한숨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방을 청소하라고 하였을 때 방은 너무 크고 접근하기가 막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장 정리, 내일은 뭐 책상 정리 이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정리하는 것들을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지정해 줄 수도 있죠. 오늘 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옷장 정리, 책상 정리, 그리고 가방 정리, 그리고 이불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 오늘 어떤 거 할래? 그럼 내일은 어떤 거 할래?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나름의 스케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동기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된 무기력,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돼. 잘 몰라. 난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미 동기가 그리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가 이루어진다면 앞선 전략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진지하게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혼나거나 약속을 잊어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너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할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 스스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 어쨌든 너가 성인이 돼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과제 제출일은 계속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있을 터인데 회사에 가서도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가 지금부터 스스로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간다면 대학생이 되든 회사 생활이 되든 간에 그것들은 너에게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나름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픽을 조직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 전략의 네 번째로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 뒤에 정독하고 큰 개념, 중간 개념, 소개념으로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서 있고 명료하게 도식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의미상 연결이 잘 되게 할 수가 있고 강조 기법도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예는 뭐 공부할 때 이런 그래픽을 조직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이제 목차를 보면서 뭐 우리 동네 뭐 사회에서 우리 첫 번째 단원이 우리 동네면 우리 동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소단원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알고 그 학습 목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개념들을 알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도 핵심들을 잘 파악하고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것들 역시 아이들이 조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조직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